빅텐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 미래대연합 이렇게 모이는데 김철근 총장님 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원칙과 상식도 뭐 몇몇 이런 그 세력들이 다 모이는 걸 미래대연합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미래대연합이라는 게 지금 원칙과 상식에서 예. 그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띄웠거든요. 예. 그 이름이 미래대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개혁신당, 그리고 이제 금태섭 그 신당이 새로운 선택, 예.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이 하는 게 한국의 희망. 뭐 이렇게 한 5그룹 정도 되는 거죠. 예. 이제 새롭다, 미래 이런 것에 이제 좀 가치를 부여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새롭게 출발하면서 텐트를 크게 치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들어볼까요? 아까 5분의 상준위원장 가운데 정태근 의원이 빅텐트 말씀하셨는데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네,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빅텐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텐트 얘기를 좀 다르게 또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말이 빅텐트인지 사실 저는 텐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튼튼한 집에 살고 싶은 것이고, 이 텐트는 왠지 야영하다가 걷어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게 정치적인 상투적 용어이기 때문에 빅텐트란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정말 튼튼한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지만은 저는 적어도 이 큰 집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김성환 평론가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텐트 크게 쳐 주십시오. 근데 나는 사실 텐트 뭐 그런 얘기가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거리를 두는 발언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김철근 총장님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 당연히 물어볼 건데 먼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예. 영산강 오리알 되겠구나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도 같이 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같이 하기 어렵다고 한 것 중에 대선 불출마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 본인이 총선 불출마하겠다는데 대선 불출마까지 하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반감들이 상당히 많은데 원칙과 상식 의원은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줘야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감이 너무 큰 이낙연 전 대표랑 섣불리 품어 안았다가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한테 세력을 만들어서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올 수 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랑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껏 합친다고 집 다 합쳐놨더니 이낙연 전 대표가 다 먹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 만드는 그의 정당으로 갈 것 같으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런 도구로 쓰임새로 도구로 나는 가지 않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선까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가려나? 하여튼 좀 잘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요구를 이낙연 전 대표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약간 어깃장을 놓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그냥 건 아니고요. 우선 예. 그 두 분이 살아온 궤적이나 그다음에 정치적 행보나 그다음에 이런 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이제 바른미래당을 또 해봤어요. 그때 바른미래당 때 그 유승민 대표하고 박주선 전 부의장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 두 분들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고 어찌 보면 그 보수적인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tum당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몇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합쳐라라는 어떤 정치 공학적 접근보다는 어떤 가치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폭넓게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예를 들면 이준석 당과 그 이낙연 당 이분들의 그 지지도가 나왔는데 지지도 합산하면 그 산술적인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몇 가지 지점들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 공학적 접근보다는 우선은 공감대를 넓히는 그런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뭐 정치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고 노무현 대통령 존경했다고 얘기하는 세상에 지금 그러고도 이런 정치하니까 뭐 못 만날 건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만날 수 있나? 저는 만나서 이렇게 가치를 공유하고 철학적으로 우리가 뭔가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 진영 특히 국민의힘을 떠나선 존재하기 어려운 정치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가치는 합리적 보수에서 그러니까 보수의 극우화되는 현상들을 막아주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 뭔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 또 세대론과 함께 움직였을 때 그때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빛이 그래야지 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다 달고 다른 정치인하고 같이 만났을 때 그 빛이 날까? 안 날 것 같거든요. 시너지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나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 별로 없다. 만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해 왔거든요. 그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구나. 저 사무총장 얘기는 들어봤고 설주환 변호사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되게 흥미롭기는 해요. 예. 과연 진짜 이게 세대 통합이 될 수 있을지 네. 어찌 보면 6070의 이낙연, 그다음에 4050 세대의 어찌 보면 지금 원칙과 상식, 그다음에 2030의 어떤 이준석 대표 어떤 세대 통합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쉽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상식을 아니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이걸 뭉칠 수가 있지? 민주진영과 국민의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저는 이제는 지역 기반이 아닌 가치 기반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진짜 민주당 진영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고 어찌 보면 이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들긴 하는데 본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할지 아니면 확대를 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제 있었던 대만 대통령 총통 선거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3위 민중당 후보가 25% 정도를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득표를 했냐는 어떤 현지의 어떤 분석가를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반중이니 반미니 친중이니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그 사람들을 밀고 있는데 왜 젊은 세대들이 3당을 밀었을까? 그러니까 실용주의, 현존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정당을 지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3지대가 어떤 가치 기반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이런 가치, 전통적인 가치 기반이 돼서는 안 되고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25 세대 이후 아니면 정말 1980년대 5.18 세대 이후에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가치로서 이것을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쉽지는 않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요, 이 신당 맞습니까? 헌당 아니에요? 아니,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양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대표로 있었던 시절에도 못했던 기득권 타파와 양당 정치의 폐해를 이제 당에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주류 해서 밀려나는 듯한 상황에서 양당 정치를 타파하겠다고요? 두 사람이 양당 정치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메신저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미 이게
신당이 아니라 벌써부터 헌당 아니냐라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서로 미래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과연 국민들이 보면서 미래를 떠올릴까요? 그분이 지금 전남도지사하고 의원하고 총리하고 이걸 지금 민주당과 호남의 힘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뭔가 자력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적다고 보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너무 큰 기대를 받았는데 너무 큰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철근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 계신데, 신당의 미래와 시대정신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러시죠. 싶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언제 한번 기회를 한번 가져봅시다. 좋습니다. 예. 정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사실 개혁신당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죠. 예. 짧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게 지금 우리 정치가 총만 안 들었지 거의 내전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이 정치가 팬덤에 지도부가 완전히 묶여 있어요. 거기에 포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각 당이 양당 지도부가 협상도 하고 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뭐 비록 어떤 사연이 있더라도 같이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일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치는 인물의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 정치 이대로 가면요, 결국 가장 손해보는 게 국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당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 좀 헷갈리거든요. 저 신당을 어떻게 봐야 하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저희가 신당 어떻게 봐야 하나, 신당을 좀 더 이해하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 안에 집어넣는 것이 어떨지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특집 토론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가 있어서 토론은 여기까지 1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지내신 분이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테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찰 수사 못 믿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지요.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니퍼트 대사 피습 당했을 때는 곧바로 신상 공개 다 했거든요. 근데 신상 공개도 안 해. 변명문이라고 뭐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도 그것도 얘기 안 해. 신상 공개 안 한 이유도 공개를 안 해.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막 나오니까 저 좀 이상하다, 국민들 생각하잖아요. 이상한 거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